자, 루이비통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루이비통이 보석계 주얼리계 사실상 1인자급이 미국계 기업인 티파니를 19조 원에 샀어요. 2019년 11월입니다.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지금 한 달이 안 됐어요. 자, LVMH,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가 미국 보석업체 티파니를 162억 달러, 우리 돈 19조 원에 샀는데 이게 얼마나 큰 뉴스냐를 아는 게 오늘 한 20분 정도 듣고 루이비통의 전략이 뭔지를 알아보는 게 메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루이비통에 대해서 알기 전에 저하고 핀트를 맞춰야 되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회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이게 세계 글로벌 탑 10 명품 사업자입니다. 루이비통이 시가총액이 압도적인 1등인 걸 알 수 있죠. 우리나라 돈으로는 거의 250조 정도 되는 건데 시가총액이 에르메스, 캐린 구찌예요. 리치몬드 그룹, 대표적인 주얼리, 요 세 개를 다 합쳐도 2, 3, 4를 다 합쳐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크기죠. 게다가 보시면은 작년 한 해 얼마 올랐냐면은 1년 YTD니까 1년간 47%의 가격을 상승했고 지금 영업이익 성장률이 20%대예요. 무지막지하죠. 영업이익 성장률이, 물론 명품 시장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아래를 보시면 알겠지만 10%대 성장을 하면 굉장히 부진한 겁니다. 명품이 미쳤죠. 최근에 미쳤기 때문에 14%, 13% 이 정도 성장한 데들은 되게 성장을 못했고 1, 2, 3위들은 전부 다 거의 20에서 30%대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였어요. 와, 이게 어마무지한데 그 중에서 루이비통의 크기가 나머지 2, 3, 4를 합친 것보다 크다. 자, 이걸 왜 이렇게 커졌는지를 알아보는 게 이제 오늘의 뉴스가 되겠는데, 자, 이걸 모르시는 분이 있던데, 루이비통 하면은 다 아시죠? 이거 사람 이름이죠. 자, 이 아저씨 이름입니다. 프랑스 사람 우리 루이비통 형의 이름입니다. 1800년대 디자이너 이름인데, 자, 이 아저씨가 회사를 만들고 옛날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아들들이 쭉쭉쭉 루이비통이란 이름으로 그 아들, 그 다음에 손자 뭐 이렇게 쭉쭉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아저씨들이 히트쳤던 상품이 뭐가 있냐면은, 명품에 하면 다 아는 요 격자무늬 들어간 거, 다미에라 그러죠. 격자무늬 들어간 거하고 모노그램이 뭐냐면은 다 아실 텐데, 여기 뭐 LV 써 있는 거 있죠. 이상한 꽃 모양 비슷한 거 있고 흔히 많이 들고 다니는 거, 뭐 삼초백이라는 동에서 들고 다니는 요 모양이 있는 게 모노그램이 이 형제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이상한 무늬만 들어가면은 하나에 보통 한 3, 400씩 하시죠. 싼 게 한 3, 400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너무 옛날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자, 저 형제들이 저렇게 하다가 뭐를 사냐? 드디어 LVMH, 우리가 아는 루이비통으로 등장하게 된 게 요 회사들을 삽니다. 헤네시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모에 헤네시라 그러죠. 요거 술 좋아하시는 분 알죠? 요 샴페인 같은 거 만들 모에 헤네시라는 데를 사면서 드디어 그룹의 형태를 갖추고 지방시를 사요. 요 두 개를 사면서 회사가 꽤 커지게 됩니다. 회사가 덩치가 커지고 드디어 그룹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근데 당시에는 사실은 루이비통보다 조금 더 잘 나가던 업체들이 있었어요. 역사를 보는 생각으로 봅시다. 그때가 누구였냐면은 프랑스에는 당시에 프랑스 패션계를 주름잡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분이 크리스찬 디오르, 발음이 좀 굴러가야 되는데 디오르죠. 디오르. 어디서 많이 보던 이름 디오르고, 또 한 명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코코 샤넬이에요. 당시에는 사실은 주름 잡고 있었죠. 둘이 주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루이비통 같은 형들이 있었는데, 크리스찬 디오르 형이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크리스찬 디오르 상표입니다. 아직도 있죠. 크리스찬 디오르 상표가 있었는데, 크리스찬 디오르를 잠깐, 기업을 잠깐 얘기 드리면은, 크리스찬 디오르 형이 일찍 돌아가시고 1950년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없었는데, 문제는 그 이름도 유명한 이브 생 로랑이라는 아저씨, 요 디자이너 아저씨인데, 요 디자이너 아저씨를 디오르가 데려와요. 수석 디자이너로 하면서 여기서 대박이 납니다. 입센 로랑이죠. 아시는 분 아시죠? 이거. 백화점 가면은 많이 보이는 요 상표 YSL, 이거 이슬이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입생 로랑 형이 자기의 브랜드가 이게 되는데 여기서 대박이 나요.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까지만 해도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의 이름을 따왔잖아요. 루이비통도 사람의 이름이 따왔고, 크리스찬 디오르도 사람의 이름이 따왔고, 샤넬도 코코 샤넬의 이름을 따왔기 때문에 다 가업이었어요. 가업.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있고 아들의 뜻을 뭐 손자로 있는 이런 가업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가업으로 내려오고 있는 명품 시장에 갑자기 미국에 유학 갔다 온 누구가 미국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접근을 시작했냐? 잠깐만 기다려봐. 쟤네 저런 식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다 고만고만하고 크기가 작잖아. 내가 돈이 많은 쩐주들을 데리고 와서 저거를 다 사버리면은 대박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떤 자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명품을, 그때까지만 해도 명품은 약간 예술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자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베르나르 아르노, 지금 LVMH 회장인데 등장을 해요. 딱 등장을 해서 저 가게에 있는 사람들 접근을 해요. 회사를 팔아라. 비싸게 줄게. 정말 비싸게 주고 자기 쩐주들을 다 데리고 와서 회사 하나씩 사요. 가장 먼저 샀던 회사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입생 로랑 형이 있고 크리스찬 디올 형이 만들었던 크리스찬 디오르라는 브랜드를 삽니다. 이거를 사는 걸 필두로 해서 M&A에 나팔을 부는데 얼마나 많이 샀냐?
미친듯이 사요. 크리스찬 디오를 84년에 인수를 하고요. 87년에 셀린니를 인수를 하고 LVMH가 지방시를 88년에 인수하자마자 LVMH 그룹을 사요. 이거를 사서 이 그룹 이름이 지금의 루이비통이 됐어요. 사실은 원래 저 형이 처음에 산 거는 크리스찬 디올이기 때문에 이름을 디올로 할 수도 있었는데 LVMH를 89년에 사면서 그룹 전체 이름을 모에 헤네시 LVMH로 바꾸죠. LVMH를 가면서 93년에 겐조를 인수하고요. 2000년에 팬디 다 아시죠? 팬디를 인수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태그 호이어도 사고 쇼메도 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는 딜 중에 하나인데 2010년에 에르메스를 인수를 시도를 해요. 와, 이게 됐으면은 진짜 아마 지금 루이비통이 지금의 그 엄청난 사세보다도 더 클 수 있었는데 이게 좀 이따 보여드리면 실패래요. 이게 실패를 한 다음에 2011년에 불가리를 사고요. 중간에 산 거 많아요. 이거 무지막지하게 많이 샀어요. 이거 다 적다가 제가 손 아파서 다 뺐어. 이거보다 한 두세 배도 줄이 긴데 다 빼고 큰 거만 썼어요. 2019년에 티파니까지 인수한 거. 자, 근데 보시면은 2010년도 에르메스 인수가 사실은 이 루이비통 그룹의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 정말 성견지명은 대단했죠. 에르메스가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 브랜드죠. 우리가 아는 거의 최고급 고급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에르메스 파리인데 에르메스가 유명한 게 이거죠. 버킨백. 집에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이거 장 보러 갈 때 다들 뭐 버킨백 하나 정도는 들고 가니까 혹시라도 그 와이프나 여자친구분들한테 그 아마 선물을 주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서 혼나지 않으시려면은 자, 이 정도는 알고 가시라고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자, 이게 버킨백이 있고 캘리백이 있습니다. 뭐 집에 뭐 장바구니를 한두 개씩 있으시니까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들고 다니면은 아, 이런 걸 들고 다니면 버킨이다, 이런 걸 들고 다니면 캘리백이다 알아보실 수 있을 정도로는 돼야 이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얼마 안 해요. 한 1000만 원 하겠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본 적 없어 모르겠죠. 한 1000만 원 하지 않을까? 색이 다르다고. 자, 색이 다르다 이런 소리 들으면은 오빠 헤어져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절대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고요. 자, 뭐가 다르냐면은 그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뭐 이런 게 달라요. 뭐 하여튼 뭐 이런 게 다르답니다. 뭐 이런 게 많이 다르는데 뭐 자세한 거는 그 여러분들이 그 가서 뭐 보그나 뭐 엘르 보고 알아보시고요. 우리가 구별할 때는 우리 같이 그 남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들 구별할 때는 요걸로 보면 된답니다. 자, 버키는 이렇게 돼 있고 켈리는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쵸? 요거냐 이거냐. 아우 쉽다. 아, 뭐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원래 명품은 굉장히 작은 거에서 차이기 때문에 뭐 이게 무슨 상관 있냐고 편하게 들으면 됐지. 그런 무식한 소리 하면은 역시 밥이 안 나오거나 뭐 싸대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오빠 기분 상해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요거냐니까 디테일로 되게 디테일하게 알아보시면 되고요. 자, 하여튼 LVMH가 2010년도에 루이비통이 에르메스를 너무 탐내요. 와, 너무 좋아 보인다 에르메스. 얼마나 좋아. 사야겠다고 몰래 주식을 모으다 걸려요. 몰래 모으다가 그때만 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명품 브랜드들이 가업이었어요. 에르메스도 에르메스 가업이었어요. 에르메스 형제들이 쭉 갖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기업을 몰래 사서 23.3%를 사요. 루이비통이 23.3%를 사고 나머지를 낼론 먹으려고 그랬다가 여기 갖고 있던 소유주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이 자식이 어디 말도 안 하고 몰래 해서 얘 혼내주세요 해서 소송을 해요. 서로 소송을 하고 얘가 내일 산다, 내가 돈 더 줄게, 그런데 죽어도 안 팔아요. 죽어도 안 팔다가 에르메스 형제들이 비분을 모아서 50% 넘게 모은 다음에 끝까지 소송을 가니까 결국에는 명품백의 전쟁이라고 불렀는데 소송 끝에 루이비통이 져요. 아, 이걸 이겼어야 되는데 이거를 가격을 뭐 웬만큼 더 불렀어도 끝까지 불렀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갖고 있던 주식을 대부분 다 주주들한테 뿌리고 나눠주고, 물론 이래도 대박이 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소송을 하다가 주가가 2배 올랐거든요. 2010년에서 2014년에 이 소송을 하는데 주가가 2배가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23%에 2배가 올랐으니까 대박이잖아. 아유, 뭐 소송 주가도 올랐겠다. 에이, 뭐 이것만 먹고 떨어지지 뭐 하고 소송도 졌겠다. 다 팔고 웬만큼 팔고 떠나가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에르메스가 타이밍 키가 막혔죠. 진짜 저 베르노 형님의 안목이라는 게 여기서 샀거든. 와, 여기서 23%를 사요. 이거 만약에 승리해서 이걸 인수했으면은 100불입니다. 7배 올랐는데 이게 10년에 7배 올랐거든요. 2014년 여기서 2배가 올랐다고 많이 벌었다. 여기잖아, 여기. 많이 먹었다. 야, 많이 먹고 가격도 2배 올랐는데 하고 화의를 하고 손을 털고 나오는데 여기서 또 이만큼 올랐어. 이 가격이 이 상승폭이 올라가는데 명품 시장에 다 미쳤지만 에르메스 같은 초고가 브랜드는 더 미쳤기 때문에 200불 하던 게 700불 여기서 3배로 가서 와, 지금 만약에 에르메스를 루이비통이 들고 있었으면은 아까 전에 250조 하던 게 아마 300조는 가뿐히 넘어갔을 텐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하여튼 지금 에르메스는 아직도 그 형제들이 들고 있어요. 아직도. 자, 그렇게 되고 또 혹시라도 루이비통이라 그러면은 이것도 루이비통이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세포라. 그때 언제 얘기했지만 뷰티 얘기할 때 있죠. 여기 아마 관련 영상이 뷰티 얘기할 때 세포라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루이비통 거고요. 루이비통이 그리고 저렇게 에르메스 인수도 시도하다가 안 되고 그랬는데 사실 루이비통 하면은 또 정말 유명했던 수석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야, 어디 백화점 가면은 요런 이름 많이 보이잖아요. 마크 제이콥스.
그럼 여자친구한테 되게 아는 척을 하려면 이런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아, 이 형이 루이비통을 만들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여자친구나 와이프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오빠 그런 거 어디서 들었어? 그럼 그거 모르냐. 야, 제이콥스 형이 옛날에 97년도에서 2000년도 중반까지 야, 그 루이비통의 그 세계화를 이끌었잖아. 그 디자인 장난 아니고. 역시 이 형이 그래서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브랜드 만들어갖고 백화점만 가면 이 마크 제이콥스 있는데 그게 원래 사실은 루이비통에서 나온 거야. 야, 이 정도는 알아야 뭐 명품을 알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하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럼 오빠 마크 제이콥스 사줄 거야?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면 돼. 한데 알고 보니까 우리 제이콥스 형이 사실은 저렇게 멋있게 있어서 옷을 벗으면은 이렇게 온몸에 좀 잠깐만. 심의 규정을 준수해야지. 이 몸에 이렇게 그림이 많기 때문에 저 형이 굉장히 취향이 독특하죠. 저렇게 취향이 독특한 거는 괜히 사면은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저거 말고 딴 거를 사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보세 시장에 좋은 거 많으니까 옆에 동대문 가볼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돌려야 되지만 하여튼 이 형이 루이비통의 수석 디자이너를 거의 13년 15년 정도를 하면서 루이비통을 현재까지 만든 그래서 마크 제이콥스 이름까지 나왔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루이비통의 아까 전에 베르노 형님이 전략이 이렇게 됐어요. 2013년까지 닥치는 대로 사갖고 몇 개를 샀냐면 60개를 사요. 프랑스 루이비통 헤네시 그룹인데 명품이란 명품은 다 사요. 웬만한 건 다 사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아까 보여드렸던 불가리 지방시 이런 건 당연하고 웬만한 거 다에다가 우리가 사는 태그 호이어에서 이번에는 티파니까지 사니까 웬만한 건 다 사는데 문제는 이렇게 샀을 경우에 명품이 전부 다 굉장히 정체성도 강하고 개성이 굉장히 강한데 어떻게 그걸 했어요? 서로가 섞여갖고 그렇지 않아요. 루이비통의 경영 핵심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게 서로 연결됐다는 거를 잘 밝히질 않아요. 왜냐하면 각 브랜드는 독립성이다. 단지 대주주가 같을 뿐이다. 다 내 거일 뿐이지 각 브랜드는 다 독립적이야. 아까 마크 제이콥스 때보다 쭉 나오는 브랜드들이 다 독립적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그걸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워낙 많이 저렇게 사다 보니까 프랑스의 도널드 트럼프라느니 캐시미어를 입은 늑대라느니 공격적인 M&A의 명품 시장의 어떤 자본주의적 관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의 최대의 목적이 뭐냐? 베르노 형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이런 말을 했어요. 최고급 욕망의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해요. 신규 브랜드 개발은 내 관심사가 아니다. 신규 브랜드 개발이야. 여기서.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저정도 명품 브랜드가 신규 브랜드 개발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최고급, 무조건 최고급. 뭐가 최고급이 뜨면 삽니다. 최고급을 사서 욕망의 제국을 만든. 신규 브랜드 개발 잘 안 해요. 어쩌다가 정말 최고급 욕망의 제국을 만드는데 디자이너가 너무 스타야. 너무 스타면은 그 디자이너 이름을 딴 브랜드 정도 나와요. 나머지는 최고급으로 미는 거예요. 욕망의 제국. 이게 성공을 하더라. 자, 그런데 루이비통도 요즘에 사실은 하나의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을 가져오게 된 배경을 보여줄 건데 그 배경이 바로 이 그룹에서 시작이 됐어요. 구찌입니다. 이 아저씨가 만들었죠. 구찌요 구찌. 구찌 아저씨 이름이 구찌인데 자, 우리가 구찌 브랜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어때요? 어떤 이미지가 나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 드는 과연 패션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지금 이미지가 탁 드는 거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구찌 이미지 올드 또 개 이름 아니고 중간급이다 젊다 영도 나왔죠. 자, 구찌 이미지가 올드 이미지일까요? 영의 이미지일까요?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구찌가 뭐 때문에 몰락을 할 뻔했냐면은 올드한 이미지 때문에 몰락을 할 뻔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완전히 그룹의 방향을 바꿉니다. 어떻게? 영으로. 이걸 어떻게 바꿨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구찌 브랜드를 얘기하기 전에 자, 우리 구찌가 어떻게 골로 갔는지를 봅시다.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자, 구찌 2세, 구찌 3세가 있어요. 물론 형제들이 더 많은데 너무 많으니까 다 빼고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한테 빼고 구찌의 2세 아들에는 이제 알도 구찌와 로돌프 구찌라고 있었어요. 역시 사이가 이런 버라이어티한 얘기를 할 때는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그 아들들이 있어요. 3세. 역시 또 아들 많지만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자, 파올로라고 대표적인 아저씨가 있었고 파올로 구찌 만드 아저씨죠. 마우리치오라고 요 셋째의 아들 이렇게 아들이 있었어요. 역시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자, 로돌프 아저씨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로돌프 아저씨가 지분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마우리치 아저씨가 지분이 많았어요. 지분이 많으니까 자기 삼촌이 마음대로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문제는 파올로라는 아들하고 알도라는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사이가 빡빡빡빡 안 좋으니까 파울로가 마우리치오한테 가서 쿡쿡 찔러요. 야, 우리 아빠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야, 마음에도 안 들고, 야, 우리가 손을 잡고 우리 아빠를 보내자. 뭐 이런 배응망덕한 파렴치한 이런 뭐라 그럴까? 아빠의 뺨을 때리는 이딴 소리를 해요. 이거 페륜하죠. 이런 페륜의 소리를 하는데 마우리치 입장에서 우리 아빠도 아니고 삼촌이니까 오케이 사인을 합니다. 오케이에서 둘이 손잡고 찔러요. 어떻게 찌르냐면은 거기다가 우리 아빠 탈세했어요 이러고 찌릅니다. 진짜예요. 우리 아빠 탈세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천하의 망에는 감옥 갑니다.
자, 고우투 제이를 하시죠. 고우투 제이를 하게 잡혀가면서 이거 누가 찔렀어요 했더니 누구긴 누구야. 우리 아들이지. 브루투스 너도 나도 아니고 파울로 너도냐 하면서 이제 제이에 가요. 제이에 가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빨을 빡빡 갑니다. 야 세상에 이런 천하의 몹쓸 놈이 있나 그러면서 마우리츠 입장에서는 어쨌건 대세를 잡긴 했는데 요 파울로 형도 상대에 맘에 안 들거든. 같이 손을 잡았다고 맘먹으려 들으니까 저기 미국에서 자본가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본가들을 갖고 와서 얘들아 우리하고 손잡고 구찌를 다시 키워보지 않을래? 자 돈을 갖고 오면은 내가 이 파울로하고 알도 구찌하고 지분이 나뉘어 있잖아. 지분을 내가 사서 내가 한 다음에 너희들과 쿵짝쿵짝을 할게. 손을 잡아요. 손을 잡는데 문제는 지분이 없잖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알도 구찌 형한테 마우리쪼가 몰래 갑니다. 몰래 가서 얘기해요. 삼촌 I'm sorry. 하지만 내 잘못은 아니야. 형 아들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나? 지분을 팔면은 내가 지분이 더 많아지니까 형 아들을 쫓아낼 수 있어. 일단 또 무슨 경우에 없는 제안을 하는데 지금 제일에 가서 이빨 빠득빠득 갈고 있는데 지금 물론 조카도 밉지만 아들이 더 밉잖아. 그래서 줍니다. 주식을 팔아요. 팔면서 얘기해요. 파울로를 쫓아내준다면 내 주식을 팔겠다. 우리 아들을 쫓아내주면은 내 주식을 너에게 줄게. 물론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돈 주고 파는 거지만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자기 아들을 쫓아내는데 열심히 한몫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마우리치오 주식을 팔아서 얘가 주식을 전부 다 갖고 가면서 이걸 날려버리고 3대 회장의 우리 마우리치오 형이 이 모든 파랑과 역경을 딛고 마우리치오 회장이 돼요. 와 결국엔 해냈어. 결국엔 이 많은 역경과 부자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결국엔 해냈고 드디어 내가 구찌의 앞으로 회장이 돼서 새로운 세계를 여나보다. 여기까지만 했으면은 사실은 너무나 뻔한 스토리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정말 잊기 힘든 이탈리아니까 있을 만한 대막장 반전 드라마가 일어났는데 여기서부터 드라마가 시작이에요. 와 이게 진짜 실화인가 싶은 드라마가 일어났는데 어떤 드라마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마우리치오 형이 이탈리아가 어떤 나라예요? 마피아의 나라죠. 마피아의 나라.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마우리치오는 너무 이제 좋으니까 자기 옛날에 그 굳은 때를 벗고 하면서 굳은 때를 벗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자기 마누라까지 내칩니다. 아우 야 나 회장 됐는데 마누라도 바꿔야 되지 않겠네 이런 몹쓸 생각을 하면서 마누라를 내치는데 문제는 그 정도 살았으면 마누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야지. 그걸 몰라요. 마누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왼쪽에 계시는 이분인데요. 딱 얼굴만 봐도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관상을 봤어야 돼. 아 상을 몰랐어. 상을 우리나라에 와서 이게 조언을 받았으면 관상을 보고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마누라를 내쳐요. 내쳤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믿거나 말거나 저 내쳤다가 이렇게 좀 잘 그려야 되는데 분리수로 돌아옵니다. 죄송합니다. 좀 못 그렸는데 이게 그걸 그린 게 사내를 나타내는 산수화를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분리수로 돌아와요. 저 마누라가 청부살인업자를 써서 남편을 살해해버려요. 이게 역시 마피아의 나라다. 역시 무서운 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데 구찌의 3대 회장 마우리치오 구찌가 청부살인업자의 총격을 받아 사망합니다. 이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때는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살인 교사자가 전처였던 파트리치아 레지아니 아까 저 누나인데 29년형을 받았어요. 아직 들어가 계시겠죠. 아직 22년 됐으니까 아직 7년 남으셨을 겁니다. 사실은 저 누나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도 아는 누나예요. 뭘로 아냐면은 여러분들 이 단어 들으면 아실 거예요. 저 누나가 한 말이 얼마나 유명한 말이 있냐면은 자전거를 타고 웃느니 롤스로이스를 타고 우는 게 낫다. 들어보셨죠? 내가 비루하게 사고 웃느니 롤스로이스를 타면서 우는 게 낫다라는 이런 유명한 허영심이 극에 달했다는 경찰에 체포되는 순간에도 모피코트를 입어야 되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한 번 입으면은 앞으로 29년 입어야 되니까 좋은 거 입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걸로 유명한 분인데 실제로 저렇게 갖고 감옥 갑니다. 그래서 구찌가 넘어가요. 저걸로 골로 가고 저게 발표됐을 때 구찌에 있던 아주 유명한 톰 포드라는 형이 있었는데 디자이너예요. 역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구찌의 디자이너가 있었는데 구찌가 저 누나가 잡혀간 날 이런 거를 이 형도 참 뒤끝 있죠. 이런 거를 전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갑 에디션 여기 채워놨죠. 여기다가 요거를 전시한 걸로 또 유명해요. 이 형이 누구냐면은 또 어디 가서 또 이제 아는 척 하시려면 잠깐 보여드리면은 1994년 2010년간 구찌를 살렸던 톰 포드라는 형입니다. 자, 이 형이 저걸로 이렇게 해서 수갑 에디션을 보여주면서 잘못하면 너희들을 골로 간다는 걸 보여주는데 자 문제는 구찌가 톰 포드 형 있을 때까지는 그나마 좋았는데 저 형이 간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올드한 이미지 구찌 같은 거 너무 노인네들이 쓰는 거야 이런 이미지 때문에 저 형이 있었을 때 꽤 가다가 그 다음부터 골로 가요. 이렇게 리만 때도 골로 가고 이렇게 가서 사실은 이때 회사가 망할 뻔했어요. 굉장히 수익률이 안 좋아지고 뭐 적자 나면서 구찌의 시대는 갔다. 이거 구찌 대주주거든요. 구찌의 시대는 갔다. 이 올드한 이미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까지만 알면은 이제 약간 옛날 정보를 아시는 거고 이 망해가던 구찌가 2018년 들면은 갑자기 명품계 아이돌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2018년에 2015년부터 이런 게 있어요. I'm so 구찌. 우리로 치면 요즘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게 영어 단어로 내 기분 feeling very 구찌 뭐 이런 게 있어요. 구찌. 너무 구찌하다. 그걸 뭐라 그러지?
플렉스하다 뭐 이런 단어처럼 구찌라는 단어가 우리 신세대한테 갑자기 좋다, 쿨이다, 멋지다 이런 단어로 갑자기 쓰이게 되면서 매출이 막 영업이익이 미치거든요.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벌어졌냐. 일단 구찌가 망할 것 같으니까 새로운 CEO가 모두를 모아놓고 얘기해. 야, 우리 도대체 이대로 가면 망할 것 같다. 우리가 전통적인 명품 시장에서 싸우니까 싸움이 안 돼. 아까 에르메스나 뭐 샤넬 뭐 루이비통 뭐 이런 데라고 싸움이 안 돼도 점점점 밀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되겠다. 우리는 밀레니얼 20대 30대로 가자. 젊은 이미지로 바꾸자. 그래서 완전히 35세 이하 직원들의 목소리 뭐 듣는 자리 만들고 이러면서 완전히 바꾸는데 뭐 구찌와 함께하는 여행에 뭐 이런 거는 되게 지엽적인 얘기고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내놓냐면은 파격적인 시도를 내놓는데 화려한 꽃무늬 뭐 커다란 벌 뭐 호랑이 뱀 뭐 이상한 뭐 핸드백에 그리고 보면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제정신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디자인을 보기 시작합니다. 명품이 뭐 이런 디자인 야 이게 뭐 이런 디자인 잠깐만 우리 엄마가 많이 입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구찌 관련 관계자분들 계시면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한 20년 전에 많이 입었던 것 같은데 이런 디자인 이런 거 한국에서 이미지를 얻었나? 이거 우리 미나에 많이 보이는 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런 이미지를 밀고 가면서 자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게 뭔 노래냐 싶은 분들은 그 밀레니엄 시대의 그 감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구찌갱 계속 그러잖아요. 도대체 저걸 노래라고 부르는 거냐 싶지만 저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자꾸 들으면 귀에서 구찌갱만 들릴 겁니다. 저도 한 3번 정도 들었더니 밤새 자는데 귀 속에서 계속 누가 구찌갱 그래서 한참 괴로웠는데 3번만 들어봐. 계속 들려요 진짜로. 뭐 구찌갱 저거밖에 없어요. 무슨 가사도 별로 없고 계속 구찌갱 그래요. 와 근데 저게 빌보드 차트에서도 굉장히 높은 순위까지 올라가면서 저거를 사람들이 쿨하다. 너무 쿨해. 야, 저 명품인데 이런 쿨함을 받나 뭐 이런 평가를 들으면서 왜 그런 평가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평가를 들으면서 얘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서 다 망해가던 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100불 120불 하던 게 570불 갔어. 부침개 아니죠. 구찌갱. 한 3번만 들어보시면은 귀에서 떠나질 않아요, 진짜로. 괴로워요. 듣지 마세요. 악마의 곡 같은 게,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나. 뭐, 구찌갱인지 그러면서, 와, 저게 무슨 평가를 듣냐? You so 구찌, you so cool. 뭐 이런, is 구찌, 뭐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구찌의 관뚜껑이 닫히고 있었는데, 관뚜껑을 뜯고, 뭐 일어났다. 이제 밀레니움이 가장 사랑하는, 신세대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가 됐다. 명품 브랜드 중에. 이게, 명품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기 쉽지 않은데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럭셔리의 미래가 이제 어디에 있냐? 과연 저렇게 온라인이나 밀레니움에 가까이 가는 쪽에 럭셔리의 미래가 있냐? 아니면은 아예 저런 데하고 좀 거리를 멀게 해서 정말 고고하고 높고 온라인으로 판매 안 하고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럭셔리 업계가 이걸로 고민을 하는데 저 반대에 있는 게 아직도 코코 샤넬과 그 동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샤넬입니다. 샤넬은 원래 기업 실적도 공개를 안 했어요. 얼마 전에 공개했습니다. 하도 니들 골로 간 거 아니냐라 그러니까 우리 골로 안 갔다고 열받아서 공개한 게 108년 만에 실적을 공개했는데 실적을 공개하고 보니까 루이비통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매출액이 나오고 있어요. 와 이거 엄청나죠. 이거 공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루이비통, 구찌, 에르메스 뭐 이 정도인데 샤넬이 루이비통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올라왔어요. 영업이익률이 28% 30%에 육박하는데 물론 샤넬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이거죠. What do I wear in bed? 그러니까 샤넬 넘버 5만 뭐 입고 잔다 뭐 이런 이런 걸로 우리 마를린 몰로 누나가 한마디 했다가 저 샤넬 넘버 5 제가 참고로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냄새를 맡아봤는데 와씨 저는 도저히 못 쓰겠던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런 걸 좋아하는 분이 있다 그러니까 샤넬은 반대에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겠다. 앱에서 상품을 팔거나 전자상거래를 시작하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럭셔리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좀 거리를 둬야 되지 않냐. 럭셔리 브랜드에서 마지막 고집은 지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스트리트웨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들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우리가 아는 슈프림 이런 브랜드들을 사용하는 쪽과 완전히 명품을 사용하는 쪽이 있는데 지금 구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여기에 뛰어들었어요. 구찌가 여기에 들어서 아까 봤지만 이렇게 하다가 밀레니엄 가장 영한 브랜드로 성공을 했거든요. 루이비통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 발을 넣고 있습니다. 살짝. 왜냐면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지만은 루이비통의 새로운 디자이너가 누구냐면은 버질 아블로 형인데요. 흑인이에요. 이게 지금 루이비통 역사상 아마 최초의 흑인 디자이너일 텐데 굉장히 파격적이죠. 디자인도 되게 파격적으로 해요. 그 말인즉슨 지금 루이비통은 약간 구찌스러운 젊고 가까이 비교적 다가가기 쉬우면서 뭔가 파격적이고 밀레니엄한 이미지를 입힐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나머지 브랜드들은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에르메스, 샤넬 뭐 이런 가장 럭셔리한 브랜드들은 차마 이건 아니다. 일로 들어가면 우리는 오히려 섞여서 재미를 못 볼 것 같으니까 여기하고 이렇게 선을 긋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간에 보시면 재밌는 얘기 잠깐 드리면 프라다가 있죠.
프라다는 사실은 오늘 메인 얘기는 아닌데 이것 때문에 유명하잖아요. 이 영화. 이걸 보면은 정말 명품이 뭔가, 이 영화 다들 보셨죠? 명품 시장이 어떤 시장인가를 이제 아마 알 수 있게 되는데, 여기 가장 주인공인 우리 메릴 스트립 누나가 나온 게 저기 나온 수석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그런 역할이 아니라 저 누나가 하는 거는 이런 거죠. 보그. 명품 잡지에서 뭐를 소개해줄까? 그러니까 권력을 잡고 있죠. 자기가 소개해주는 게 가장 뜨거운 메신저에 올라타게 되니까 그거를 고르는 권력을 갖고 있는데, 저 누나의 실제 인물이 있죠. 사실은 이분 유명하죠. 안나 윈투어라고 이제 보그 편집장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누나가 왜 유명하냐면은 뭐 딴 거는 자세히 가서 보시고요. 원래 보그가 여기하고 싸우잖아요. 대표적으로 엘르하고 싸우는, 엘르하고 이렇게 겹치는 잡지인데, 저 누나가 보그 편집장으로 되면서 엘르를 어떻게든 말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그가 가장 대세가 되는 하늘기에 성공을 해서 권력을 꽉 잡고 있어서 뭐 사실상 여기 양말을 프라다를 입는다에 나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입을 한번 열면은 전 세계 명품 시장에 출렁출렁한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화인데, 나중에 가서 보시고요. 참고로 또 재밌으라고 말씀드리면은, 프라다하고 요 미우미우 브랜드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같은 브랜드죠. 요거 조금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요 사람 이름을 딴, 우리 미우 프라다 누나를 딴 브랜드고요. 자, 하여튼 걸 떠나서 돌아오면은, 루이비통이 그래서 아까 처음 말한 대로 보석 브랜드 티파니를 이렇게 60개 브랜드를 넘게 살 정도 되면서 19조 원의 인수를 눈앞에 두는데, 얘네가 이 보석 브랜드를 산 이유는 사실 있어요. 왜냐면은 보석 쪽에서는 사실은 1등 업체가 따로 있었습니다. 보석과 시계 업체 쪽에서는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겠지만 리치몬드 그룹이라고, 우리가 흔히 시계 좋은 바셀린 콘스탄틴이나 시계 좋아하는 피아제나 IWC 아니면 까르띠에, 반클리프 아플 같은 데를 갖고 있는 리치몬드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보석 시계에서는 사실은 꽉 잡고 있었거든요. 꽉 잡고 있었는데 여기에 밀리다 보니까, 특히 까르띠에 밀리다 보니까 티파니가 최근에 2017년 18년부터 굉장히 실적이 내려갑니다. 저기하고 경쟁을 해서 뒤져갖고, 까르띠에 같은 데 경쟁을 해서 뒤져갖고 티파니가 분기 실적이 악화되고 판매가 25% 이상 줄고 중국 관광객 판매가 부진하다 하면서 쭉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때를 놓치지 않고 뛰어들죠. 그때는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불과 1년 전에 티파니가 빚을 잃었다. 열심히 뛰었지만 성과가 별로다. 실적이 별로다. 이런 소리를 듣고, 그때 뭐 회장 뒤를 이은 뭐 CEO도 지금 해고되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때를 놓치지 않고 들어가서 산 겁니다. 티파니를 19조에 사는데, 참고로 또 여러분이 오늘 명품 얘기하면 이런 얘기만 많이 드리는데, 자, 혹시라도 저거를 사실 분들을 생각을 해서, 얘는 이걸로 유명하죠. 양사가 이제 서로 경쟁사적인 관계가 있는데, 티파니 하면은 블루박스고 이제 까르띠에 하면은 이렇게 레드박스죠. 이런 거 알면은 그 여자친구나 그 와이프한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티파니 하면은 요색입니다. 뭐 내가 티파니를 사왔어 이러고 어디 가서 그 무조를 산 다음에 이런 박스에 들고 가면은 양싸대기를 맞으실 수 있어요. 양싸대기를. 이런 거 잘 포장해야 됩니다. 이거 잘 샀다가 여기에 넣어갖고 가면은 큰일 날 수 있어요. 자,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티파니가 조금 더 뭐 급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자, 큰일 날 수 있어요. 큰일 날 수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 루이비통에 사실은 고민은 하나가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라 그러는데 그 사실 고민이죠. 뭐냐 하면은, 내가 명품 브랜드에서는 지금 세계 1등인데 화장품과 주얼리가 약해요. 얘네가 약하면 뭐예요? 보통 화장품이나 주얼리를 약하면 화장품이나 주얼리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승부를 하는 게 일반적인 사업인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새로운 브랜드를 잘 내지 않아요. 웬만큼 유명한 사람이 그거를 미는 거 아니면 그냥 사버립니다. 주얼리나 화장품으로 뛰어들어야 되니까 주얼리의 1등인 티파니를 19조에 사고 이제 확장하겠다는 거죠. 이제 아마 화장품에 뛰어들고 있는데, 화장품도 굉장히 큰 데를 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요즘에 명품 브랜드의 또 하나 특징이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블록체인 네트워크라 그러는데, 이거 루이비통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가 짝퉁이 많잖아. 여기는 짝퉁이 많고 또 몰래 사고 싶은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짝퉁을 없애겠다. 왜냐면 뭐 거기 뭐 달려있는 거 뭘 찍으면은 해시코드 같은 게 있겠죠.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게 진품 여부를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멋진 생각을 또 하고 있고, 실제로 이거를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대박을 낸 분도 있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명품 업체들이 현재 취하고 있는 스탠스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요 가운데 굿즈와 같은 전략을 취할 것인가. 이제 세계가 바뀌었다. 요즘에는 그런 세계가 아니야. 너무 고고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뛰어들어서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뭐 인플루언서도 사용하고 하면서 가수가 뭐 구찌갱 노래를 부르게 한다든지 온통 구찌로 도배를 한 다음에 그 구찌갱 노래를 불렀더니 뭐 빌보드 차트 뭐 2위인가 3위까지 올라가더라. 그러면서 밀레니엄 애들이 갑자기 다 입고 막 사진을 찍기 시작하고,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입는 브랜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최첨단 브랜드가 되니까 이런 럭셔리 쪽으로 갈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고민이죠.
밀레니엄 Z세대와 어떤 콜라보레이션이나 어떤 그분들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쿨 아니면 뉴 디퍼런트 스타일을 낼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석 디자이너도 바꾸고 영업이익이 구찌와 같은 굉장히 비슷한 전략을 취하면서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티파니를 샀기 때문에 명품에는 불황이 없는지 몰라도 여기서 티파니를 사서 여기를 갔습니다. 자, 저 정도 점프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아까 전에 말했던 이 명품의 미국식 자본주의의 어떤 개념을 넣었던 우리 베르나르 형님은 어떻게 되셨냐면 세계 부자 순위 2위가 됐습니다. 빌 게이츠 형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와, 씨. 빌 게이츠 형이 더 대단하다. 그렇게 기부를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빌 게이츠 형이 2위였는데 빌 게이츠 형을 누르고 세계 부자 랭킹 2위까지 올라갔어요. 재산이 127조 원. 1위는 아직도 제프 베이조스 형입니다. 이혼을 했지만은 1위고, 야, 이혼 안 했으면 어디까지. 2위가 게이츠 형인데, 지금은 2위를 제끼고, 티파니 산 다음에 2위까지 갔어요. 저 60개사를 사면서. 아까 전에 봤죠? 명품 업체들 주가 올라간 거. 60개사를 산 거의 대부분의 게 이 정도건 아니지만은 다들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기 때문에 떼부자가 됐죠.